대가들 앞에서 또 강의를 하게 돼서 제가 좀 잘할지 모르겠는데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건 아닌데 지금 제 슬라이드에는 천 기자님 말씀하신 것들이 데이터로 다 그래프로 그려져 있습니다. 한번 뵙지도 않았었는데 오늘의 주제가 역전이잖아요. 과거와 뭔가 달라졌다라는 건데요. 그것을 저는 수축사회라는 용어로 지난해 딱 오늘 같은데 책이 나와서 열심히 좀 강의하고 살고 있는데요. 그 모든 것의 원인과 대해서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저는 상당히 이해가 떨어지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다 알면서도 이해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저는 세계적인 역사적인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역사상 환경에 이렇게 돈 많이 써본 적 없고요. 우리 안전, 물리적 안전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글로벌 기업 CEO한테 설문조사하면요. 뭐가 제일 두려워? 그러면 사이버 보안을 사이버 테러를 제일 두렵다고 합니다. 이것도 안전이고요. 질병에 대한 안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는 안 쓰던 데 엄청난 돈을 쓰고 있고요. 저출산 고령화를 넘어서 이제는 인구가 줄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을 능가하는 기계가 나왔는데 생산성이 1, 2, 3차 산업혁명보다 훨씬 빠르다는 얘기죠. 자, 이걸 갖고 스토리를 한번 엮어보시면은요. 안 써도 되는데 돈을 많이 쓰는데 돈 쓸 사람은 줄고 공급은 무진장 늘었다. 아주 단순하게 보면 이렇다는 거죠. 이게 역사상 처음 있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각국 정부는 단기 대응했습니다. 정책 4가지였다. 금리 역사상 최저로 간다. 돈 찍어서 마구 뿌려댄다. 재정 투하한다. 그 다음에 부채 늘린다. 어느 나라나 똑같습니다. 이걸 제일 세계에서 세게 한 나라는 일본이고요. 제일 약하게 한 나라가 한국일 뿐이에요. 이 조합이 여러 축이 나오는 거죠. 이 결과 모든 산업이 공급광이 된 거죠. 동네 커피 전문점부터 시작해서 공급광이고 김밥집도 공급광이고 시장도 공급광이고 반도체도 공급광이 조선도 공급광이 모든 게 다 공급광이 됐고요. 세상에서 지구가 생긴 이래 빚이 제일 많아요 지금. 어느 나라나. 우리나라 보실래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650조 원이에요. 상반기 기준으로. 대출금리 3% 잡으면 1년에 한 50조 정도 이자 내고 있어요. 여러분 민간 소비가 우리 개인들이 쓰는 돈이 1년에 700조로 쓰는데요. 50조를 이자로 내고 있습니다. 내수가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다 역사상 처음 있던가 최대예요. 공급과의 뭐까지. 여기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되니까 모든 사회가 양극화되고 있는 거죠.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는 왜 그래요? 그럼 다 양극화예요. 뭐 볼 것도 없어요. 아까 천 기자님 말씀하신 것도 왜 이런 현상들? 아까 미국에서 1932년도에 리얼라이먼트가 나왔다 하는데 바로 그 뒤에 뒷장에 제가 나옵니다. 이게 사회가 양극화되고 제로섬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기주의에 빠지고 일부는 사람하고 놀기 싫어. 나는 개랑 노는 게 좋아. 그래서 동물권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펫 산업이 6조 원입니다.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여러분들. 미국은 60조고요. 일본은 15조. 한국 돈으로 따졌을 때. 난 사람 만나기 싫어. 너무 치열한 경쟁에 있고 양극화가 되니까 뭐 살 방법이 없다 얘기죠. 지금 여러분들 명상 앱이 어마어마한 시장인 거 아시죠? 명상들 많이 더구나 이제 회사 그만둔 사람은 대부분 명상합니다. 돈 닦고 있는 거죠. 제로섬화 되는 거죠. 사람들은 이기주의에 빠지면서 기존의 수축사회로 들어가는 과도기고요. 지금은 제로섬 사회라고 저는 규정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 갈등 이런 거 다 아실 텐데 해체. 팽창 사회에 만들어진 기득권이 해체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득권은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습니다. 보수가 가진 거는 어떤 라이센스라든가 뭐 재산이라든가 뭐 여러 분야는 그런 걸 거고요. 민주가 가졌던 정당성조차도 이런 것 때문에 다 해체되는 거예요. 이거는 전 세계 공통의 문제입니다. 개인 택시 문제, 우리 타다 문제로 무신장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 뒤로 넘어가 보면 미국도 똑같습니다. 유럽도 똑같고요. 호주도 똑같고요. 어느 나라나 공유 모빌리티 갈등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도를 안 해줘서 그런 거지. 미국 뉴욕주에서 그 노란색 택시의 면허 가격이 노란색 택시 여러분 영화 보시면은 꼭 그 배우가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데 차 위를 넘어가는 그 택시 있잖아요. 그 회사 면허가 100만 불 가던 게 지금 18만 불 갑니다. 작년에 요 광화문에서 우리나라 택시기사 개인 택시기사 3분이 극단적 선택을 하셔서 마음이 참 아팠는데요. 뉴욕주에서만 8분이 작년에만 그런 선택을 하셨죠. 호주는 개인 택시 면허 4억 가던 게 지금 4천만 원 갑니다.
이게 다 기득권이 해체가 되는 거예요. 해체되는 직업은 간단해요. 직업 뒤에 사자 붙는 거예요. 사자. 무슨 사, 무슨 사, 무슨 사. 이건 택시 기사 얘기만 한 거예요, 제가. 교사도 있고요. 뭐 요즘 말 많은 무슨 사, 무슨 사들이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세상이 바뀌는 게 역사적인 모든 것들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 그 포럼의 주제인 역전이라는 차원에서 뭐가 바뀌는가를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사무엘슨의 행복방정식입니다. 사람이 행복하려고 하면 소유를 많이 갖던지 욕망을 줄이자. 이거 분수예요. 초등학교 3학년도 이해하는 거니까 이해 가시죠? 그리고 딴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자. 뭐 이 얘기 아니에요. 이걸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나와요. 중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자, 소유를 늘리는 거는 우리가 산업혁명부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까지는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항상 소유를 늘리고 밑에는 손을 안 댔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수축사회가 되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여기를 스스로 알아서 하더라는 얘기예요. 반지하에 사는 친구가 2천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있다는 거죠. 그 친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저 새끼 저 또라이 저거 언제 돈 벌어갖고 집 살라고 이런 생각하면 지가 꼰대야. 근데 그 친구는 그 시계를 볼 때마다 행복하대. 어차피 나 집은 못 사니까. 나름대로 적응하는 거죠.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질병이 비만이잖아요. 스스로 알아서 미니멀리즘 하면서 소비 줄이는 사람이 나오고 소확행이 나오는 거는 누가 시킨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적응들을 하는 겁니다. 지금 동물권 얘기가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다 여기와 관련되는 거죠. 우리가 행복이 분자에서 분모로 전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의 출범은 바로 포용성장이라는 용어로 대표될 수 있는데 이건 분모에 해당하는 겁니다. 사회적인 힘이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는 거죠. 역사적인 흐름이. 그래서 행복의 역전이 소유에서 욕망의 조절이라고. 저는 줄이자 소리는 못해요. 저도 인간이라서 욕망을 어떻게 줄이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좀 조절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제가 많은 기업인이나 많은 우리 사회 리더 계층을 만나보면 다 인정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욕망을 무절제하게 사용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로는 이데올로기 역전입니다. 신자유주의에서 국가중심 자본주의 뭐라고 확실한 용어는 안 나와겠습니다. 그게 포퓰리즘 됐건 뭐가 됐건. 가장 중요한 건 미중 패권 갈등 사에서 우리가 잘 보면 신자유주의가 국가 간의 경쟁에 있어서 네 가지 자유를 의미하지 않아요. 상품, 서비스, 인력, 자본. 이게 국경을 넘을 때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미국 스스로 모든 이 네 가지 서비스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82년에 레이건과 대처가 신자유주의를 시작했는데 자기 스스로 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이데올로기 갈등들을 겪어가고 있는데 뭐가 됐건 간에 양극화가 심해졌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은 국가의 역할이 엄청나게 강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도 오죽 살기 어려우면 고립주의로 간다는 거예요. 고립주의로 가는 과정에서 자기가 만들어오는 신자유주의 갖고서 안 되니까 나는 내가 울타리를 칠래. 아까 청기자 울타리 나왔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 이데올로기는 이제 신자유주의 시대는 완전히 끝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G20 국가 G20 국가의 GDP를 다 합산한 걸 100으로 박았고요. 국가별로 분류를 한 거예요. 여기는 독재 국가죠. 중국, 러시아, 사우디. 요거는 준독재. 요건 포퓰리즘. 요거는 민주주의 국가예요.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였습니다. G20 국가의 GDP에서 민주주의 국가 GDP가 차지하는 게 80% 가까이 됐는데 자, 아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나타난 다음부터 포퓰리즘과 독재가 늘어나는 거예요. 살기 어렵고 수축사회가 되니까 독재가 왜 늘어요? 안 되면 폭력으로 사람들의 어떤 불만을 잠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니면 포퓰리즘 정치인들이 더 나오는 거죠. 미국 스스로 프리덤 하우스에서 미국을 포퓰리즘 국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수축 사회가 위로 올라가면 살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새로운 이즘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아는 좌우가 아니라 바로 이런 것들이죠. 포퓰리즘, 민족주의, 진보주의 이런 거로 새롭게 대체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이 여기에 대가시죠. 피어룽이라고 저기 포퓰리즘에 나온 사람이죠. 이게 바로 아까 리얼라이먼트 역전이 나오는데 32년이라는데 여기죠. 미국 상위 10%가 전체 소득이 얼마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산은요 납세자 10% 소득을 국세청 자료 이렇게 역산하는 겁니다. 보면은 여기 46 하다 여기서 미국 민주당 정부 루즈벨트 때 세금을 와장창 올리니까 뚝 떨어졌던 거죠. 오다가 아까 신자유주의 레이건 오면서 세금 낮추니까 48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양극화가 어마무시하게 심각합니다.
올해가 365일인데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미국에서 총기 난사가 올해 365건이 생길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미국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거죠. 미국의 대학생들이요, 앞으로 창업도 어려워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학자금 빚이 너무 많아갖고 우리나라 GDP에 거의 육박할 정도로 미국의 젊은이들의 빚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20분을 줬고 지금 3시간짜리 20분 줬는데 빨리 나가야 돼요. 재밌는 말도 못해. 그래서 미국에 3억 3천만 명인데 1등부터 3억 3천만까지 나래비 1등을 줄을 쭉 세웠더니 상위 1,600명이 국민 전체의 98%를 가지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나왔던 제리 다이아몬드 요 책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워런 버핏 이 사람들이 순자산 가치가 1억 3천만 명의 부와 동일하다. 이런 사회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들을 다시 하고 사람들 다 압니다. 알지만 액션을 안 할 뿐이에요. 시간이 아무한 없더라도 하나 알려. 그런데 다행히 이게 1억 2천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왜 그래요? 이 사람들 기부 많이 해서 그런가요? 주가가 떨어졌나요? 이 사람이 이혼을 했는데 위자료를 너무 많이 줘갖고 이게 1억 2천만 명이 됐어요. 자, 한 사람의 이혼 위자료가 1,000만 명, 2천만 명의 부랑 동일하다면 그 사회가 정상인가요? 이데올로기가 역전이 되고 있는 걸 우리가 스스로 느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청 기자님 그림이 한국이 50%라고 했는데 딴 나라도 쫙 보세요. 아까 미국은 46이었죠. 이런데 일본이 40 정도 됩니다. 그럼 제 생각은 그래요. 국민이 문재인 정부 출범을 지지했던 거는 한 요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라는 우리가 숫자로는 안 나오지만은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미국의 민주당 이번 대선할 때 모든 사람의 민주당은 다 세금 물리자는 거죠. 반면에 트럼프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부자잖아요. 그러면 딴 나라 가서 뺏어다가 복지하겠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맨날 하는 말이 그거야. 테리프 이즈 뷰티풀. 관세는 아름답다고 합니다. 근데 관세 뜯기는 사람은 기분 되게 나쁜 거죠. 학교 다닐 때 삥 뜯겨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 느낌으로 나오는 거죠. 똑같은 것에 대해서도. 그러나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자들한테 강의할 때 그러거든요. 내년에 민주당이 되면은 종부세 무지 올라요. 왜요? 세금도 다 글로벌 공조로 가는 겁니다. 한 나라만 뭐 올리고 이렇게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데올로기 역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경제로 넘어가면 이게 미국의 금리인데요. 딴 나라 금리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참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 베이비 부모들은 태어나서 대학 갈 때까지 금리 올랐다가 대학 졸업하면서 지금까지 떨어졌어요. 중심이 없는 거예요. 올라간다. 이게 인플레 시대에서 사는 겁니다. 근데 지금 금리가 매우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금리라고 하는 것은 디프레를 의미하는 건데요. 우리는 항상 뭔가 올라간다는 인플레라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 이 사회는 이미 디프레가 됐습니다. 금리는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의 합이에요. 우리나라 대출금리가 예금금리가 아니라 대출로 보면 3%인데 성장률 2%에 물가 2라면 맞죠? 2 더하기 1은 3이니까. 그런데 이 성장률은 매출과 대응하고요. 물가는 이익과 대응합니다. 딴 얘기로 기업들은 매출이 늘 수가 없고 이익도 늘어나기 어렵다는 거죠. 유럽의 기업들은 요즘 사업 계획을 이렇게 합니다. 마이너스 5% 매출 뭐 이런 산업도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금리가 이것도 합이 마이너스인 나라 이렇게 많아요.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벨기에, 일본,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아시아권에서는 대만, 일본까지 다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체코도 0.5예요 금리가. 이게 0.5라는 얘기에 두 개 합치면 0.5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우리는 디플레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우리나라 강남 집값만 올라가는 거는 언젠가는 분명히 꺾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노동의 역전인데요. 과학기술이 혁명이 올 때마다 항상 실업이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4차 산업혁명까지 정리한 건데요. 미국에서도 잘 보시면은 아마존이 이게 아마존 주가인데요. 미국 소매업 취업자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이 시점이죠. 이 시점에서 아마존이 전체 온라인 매출의 50%를 넘기는 순간에 이런 모양이 왔고요. 그래서 잘 보시면 미국 백화점의 일자리 이렇게 줄고 있는데 택배 배달은 계속 늘고 있는 겁니다. 혹시 해외 유학 가시려면 오토바이 운전 배우고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국에서 18세기 말에 그 산업혁명이 난 다음에 50년간 전체 일자리가 마이너스였고요. 실질 임금도 마이너스 10%였어요. 그때 50년간 사는 사람은 산업혁명이 지옥이었죠. 여러분이 아는 러다이트 운동들이 그 당시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하나 노동이 바뀌는 게 뭐냐면 사람에서 기계로 바뀌는 너무도 잘하는데 미국에서 일자리예요. 제가 숫자로 보여드리는데요. 생산과 판매는 기계가 하기 때문에 일자리 줄고 임금도 잘 안 올라가는데 다 이런 쪽으로 시장 분석 R&D 여기는 일자리도 늘고 임금도 늘어요. 우리나라 교육이 바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엄하게 이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국의 미래 가장 슬픈 미래 교육에 있어요. 저는 어디 가도 그런 얘기합니다. 교육부 없애면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실 텐데 우리나라 경제가 소주성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한국 제조업의 60%는 다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이게 글로벌이에요. 글로벌 세계 GDP 대비 요러한 산업들의 교역이 어떻게 됐냐라는 거죠. 이때는 교역이 다 플러스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2000년부터 2010년 다 마이너스예요. 한국만 수출 마이너스 아니에요. 중국도 다 마이너스입니다. 일본도 지금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요 마이너스 사는 요 산업이 한국의 주력 산업입니다. 소재, 철강, 화학, 정유, 산업재, 기계조선, 건설, 운송, 자동차, IT 다 공급과학이 된 거예요. 그리고 투자는 어디로 가고 있냐면 다 무형자산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국한테 굉장한 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제조업 생산 캐파가 우리가 내년이 경제개발 60주년이에요.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부터 내년이 되면 만 60주년을 채웁니다. 실질적으로 처음으로 2년 연속 생산 캐파가 마이너스 나오는 게 한국 경제의 본질적인 위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전이 이런 제조업에서 무형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는 무형자산은 기본적으로 복제가 가능합니다. 복제가 아주 쉬운 거죠. 그러려면 쪽수가 많아야 돼요. 우리나라 쪽수가 작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전에 네이버 라인하고 일본의 야후제펜이 합병한 거는 일본의 인구가 1억 2,600만인데 그거 갖고도 부족하니까 둘이 합병을 해서 일본을 독식하고 동남아로 가자라는 그런 전략들이 그 안에 다 녹아 있는 거죠. 그리고 가성비와 가심비는 이제 우리가 3만 불 시대예요. 우리 내수 얘기할 때 자꾸 10,000불짜리 얘기하는데요. 요즘은 삶의 가치를 찾는 산업, 이거는 다 맛이 가는 거예요. 요즘 자꾸 이것만 부각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30년 전에 유행하던 비데오 가게 사라지듯이 사라지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비데오 가게 어떻게 사라졌는지 모르죠? 이게 그런 산업 보고서 지금 문제가 되고요. 이쪽들은 우리의 삶의 가치를 사면 많이 있습니다. 여기 피부 관리업 이런 거 있잖아요. 여성용 화장품 시장이 11조 원인데요. 지난해 한 해 동안에 여러분 다 지금 뷰티 디바이스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은 집에서 버렸을 것 같은데 뷰티 디바이스 뭔지 모르시죠? 있어요. 마스크같이 써서 LED 나와서 피부 좋게. 무려 작년에만 5천억 팔았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시장. 세상 바뀐 것 같다. 내 마음에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게 4차 산업혁명은 품질을 균등화합니다. 왜? 기계가 만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가 굉장히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화점 1층 가면 선글라스 매장에 젠틀몬스터라고 있죠. 그 회사가 1,500억 매출할 때 1조, 여기도 1조로 나왔는데요. 1조 2천억으로 회사 가치를 인정해 줬어요. 이 매장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해골로 보이면 꼰대죠. 지금 선글라스 얘기하고 있는데. 압구정동 현대백화점에 정면에 있는 거 제 이게 북촌에 있는 젠틀몬스터 매장입니다. 중국 관광객이 북촌 가면은요 한옥 5분 보고 여기 와서 2시간 있어요. 잘 나가거든요. 다 끝냈군요. 20분이라고 하는데 20분도 뭐 안 한 것 같네. 약간. 세상이 우리가 살던 팽창 사회에서 대역사적인 전환을 맞고 있습니다. 그 전환의 이름은 수축사회라고 하는 건데요. 세상의 큰 흐름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마 큰 그림으로 세상을 보면 또 다른 그림이 보이고 이것을 인정하고서 인정한 후에 그 후에 새로운 계획을 짜고 뭘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또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